어둠 속에서 발견된 한 여인의 죽음. 경주의 조용한 주택가. 평범해 보였던 가정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 사건.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265mm 크기의 운동화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아들의 비밀, 친구의 배신, 그리고 2층 다락방에 숨어있던 예상치 못한 목격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오늘 진실극장에서는 2021년 경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을, 경주시 황남동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이야기는 시작됐어요. 새벽 5시 40분, 편의점 사장 박진호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집을 나섰죠.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이웃집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가 박진호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거든요. 2층 주택의 블라인드는 며칠째 닫혀 있었고 우편함에는 신문과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최은영 씨였어요. 42살의 평범한 주부였죠. 165cm의 단정한 키에 항상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항상 웃는 사람이었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요가 학원에 다녔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인왕산 등산을 즐기곤 했죠. 박진호 씨는 불안한 마음에 최은영 씨의 남편 김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 박진호입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며칠째 집에 불도 안 들어오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김태준 씨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울산 공장에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죠. 집사람이 전화를 안 받긴 하는데 그냥 친정에 간 줄 알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한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진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가 마주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이불 속에서 발견된 최은영 씨의 시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목 주위에는 검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여러 사람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에 띈 것은 따로 있었죠.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그곳에 선명하게 찍힌 265mm 크기의 운동화 자국이었어요. 그것은 피해자의 것도 남편의 것도 아니었죠. 경주경찰서 강력계 이 팀장이 첫 브리핑을 했어요.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중했죠. 하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왜 들어왔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사건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집 안의 귀중품들은 그대로였고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죠.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현관 도어락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으로 문이 열린 것은 사흘 전 오후 3시 23분이었어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고 충전기는 침실에 꽂혀 있었죠.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어요.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항 흔적은 거의 없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DNA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양이 극히 적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은영 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 그녀의 손목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오후 2시 48분. 하지만 이 시간이 정확한 사망 시각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시계 배터리가 다 됐을 수도 있고 외부 충격으로 멈췄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맞은편 집에 사는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흘 전 밤에 최 씨네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평소에도 가끔 그런 소리가 났었거든요. 집안일 하다가 나는 소리려니 했죠. 또 다른 이웃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최 씨가 최근 들어 좀 예민해 보이긴 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평소와 달리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죠. 무슨 고민이 있나 싶었는데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어요. 현장 주변의 CCTV는 고장 난 지 한 달이 넘었고 주택가 특성상 목격자도 없었죠. 유일한 단서는 265mm의 발자국과 피해자 손톱 밑의 DNA뿐이었어요.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죠. 남편, 아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하지만 모두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죠.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수사팀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피해자의 통장에서 한 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300만 원씩 총 4번에 걸쳐 1200만 원이 인출됐죠.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혹이 가득했죠. 피해자가 직접 인출한 것은 맞지만 용도는 아직 미상이에요. 최은영 씨의 친정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목소리가 떨렸죠.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평온한 일상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265mm 발자국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평범해 보이는 주부의 죽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경주 황남동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의문사는 앞으로 더 많은 비밀들을 드러낼 것으로 보였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은영 씨 가족의 숨겨진 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 김태준 씨, 46살.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는 그는 주중에는 울산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3년째 이어오고 있었죠. 동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부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증언했어요. 김 과장님이 요즘 좀 이상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일은 잘 하시는데 쉬는 시간에는 계속 핸드폰만 보시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가끔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격하게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경찰이 김태준 씨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그는 아내와의 통화를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등록되지 않은 번호와 수십 통의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번호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회사 동료 여직원이었어요. 그냥 업무 관련 통화였습니다. 김태준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협의할 게 많았어요. 수사관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아들 김민재 씨, 24살. 대학을 중퇴하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현재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PC방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PC방 CCTV와 결제 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죠. 그 시간에는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김민재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게임하고 와서 피곤했거든요. 엄마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웃의 증언은 달랐어요. 그날 오후 3시쯤 민재가 집에서 나가는 걸 봤어요. 이웃 주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검은 후드티를 입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수사팀이 김민재의 방에서 발견한 것들은 의외였어요. 고액의 명품 시계와 최신 전자기기들. 취업 준비생이 가지기에는 너무 비싼 물건들이었죠.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김민재의 설명은 구차하게 들렸어요. 그 친구가 부자라서. 더욱 놀라운 건 그의 통장 내역이었어요. 매달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고 있었는데 금액이 정확히 300만 원이었죠. 피해자가 인출한 금액과 일치했어요.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을 주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태준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김태준 씨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아내가 그런 돈을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은영 씨 명의에 숨겨진 통장이었죠. 그 안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고 입금 내역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돈은 김태준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서재욱 씨로부터 온 것이었죠. 서재욱 씨, 48살. 김태준 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10년 전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후에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어요.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은영 씨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서재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재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갔죠. 태준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최은영 씨가 서재욱 씨에게 돈을 빌린 시기는 김민재가 사업을 접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의 진짜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이 서재욱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운동화들. 그중 하나의 사이즈가 265mm였죠. 제 신발 맞습니다. 서재욱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발이 작은 편이라. 근데 그게 왜요?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어요. 사건 추정 시각에 그는 부산에서 열린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 중이었고 호텔 투숙 기록과 세미나 참가자 명단이 이를 증명했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265mm 발자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경찰은 발자국의 패턴을 정밀 분석했어요. 그 결과 이 발자국은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전국에 500켤레만 판매된 제품이었어요. 구매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수사팀은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어요. 장현서, 39살. 최은영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소송까지 간 적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사건 당시 제주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기 탑승 기록을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네, 거짓말했습니다. 장현석은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살인은 아니에요.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죠. 그날 경주에 있긴 했지만 최 씨 집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그는 확실히 경주에 있었어요. 더욱이 최은영 씨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죠. 도박 빚 때문에 돈 좀 구하러 다녔어요. 장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씨한테도 한번 더 부탁해볼까 했지만 한숨을 쉬었죠.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동화를 조사한 결과 현장의 발자국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 같은 사이즈였지만 마모 패턴이 달랐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4명의 용의자 모두가 의심스러웠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그런데 이틀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DNA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신중했어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DNA 분석 결과는 예상외였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물과 일치하지 않았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김태준 씨의 DNA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어요. 이는 김태준 씨의 혈연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암시했죠.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준 씨, 혹시 형제나 사촌이 있으십니까? 김태준 씨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듯했죠. 이복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김태성이라고. 하지만 1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김태성, 42살. 조회 결과 그는 폭행과 사기 전과가 있었고 현재는 대전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즉시 대전으로 향했죠. 형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진짜 놀람이 묻어났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형이랑은 아버지 장례식 때 크게 싸운 후로 연락 안 했거든요. 김태성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그는 대전에서 차량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CCTV와 다수의 목격자가 이를 증명했죠. 다시 막다른 길이었어요. 수사팀은 피해자의 일상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죠. 최은영 씨가 다니던 요가 학원의 원장은 의외의 정보를 제공했어요. 최근 들어 은영 씨가 자주 결석했어요. 원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오시더라도 딴 생각에 빠진 것 같았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한 번은 쉬는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우는 걸 봤어요. 통화 기록을 다시 정밀 조사한 결과 최은영 씨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특정 번호와 자주 통화했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놀랍게도 정신과 상담센터였죠. 담당 의사가 신중하게 설명했어요. 최은영 씨는 3개월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최근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환자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어요. 혹시 최은영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분명 타사를 가리키고 있었죠. 수사팀은 최은영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삭제된 메시지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모든 걸 끝내고 싶어. 발신자는 최은영 씨 본인이었고 수신자는 서재욱 씨였어요. 서재욱 씨를 다시 소환하여 추궁하자 그는 결국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은영 씨와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년 전부터 서로 감정이 있었고 하지만 그뿐이에요. 전 은영 씨를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불륜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게 된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었죠. 김태준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것처럼 들렸어요. 재욱이가, 제 친구가 그럴 리가. 말끝이 흐려졌죠. 그의 충격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죠. 배신감과 분노는 순간적으로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김민재 씨도 재조사를 받았어요. 엄마가 그런 사이였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방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엄마가 이상해. 아빠 없을 때 자주 외출하고 늦게 들어와. 삼촌이 자주 오는 것도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이제 모든 인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누가 살인자일까요? 경찰은 현장을 다시 정밀 감식했어요. 그 과정에서 놓쳤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죠. 거실 소파 밑에서 찾은 작은 단추였어요. 그것은 남성 정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죠. 감식반이 설명했어요. 이 단추는 고급 브랜드 제품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김태준 씨, 김민재 씨, 서재욱 씨, 장현석 씨의 옷을 모두 조사한 결과 서재욱 씨의 정장 한 벌에서 단추 하나가 떨어진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 정장은 한 달 전에 세탁소에 맡겼어요. 서재욱 씨가 급하게 해명했죠. 그때 단추가 떨어졌나 봅니다. 세탁소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서재욱 씨는 한 달 전 정장을 맡겼고 단추 수선도 함께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세탁소 직원은 분명 단추를 달아주었다고 했는데 서재욱 씨의 정장에는 여전히 단추가 하나 없었어요. 최근에 다시 떨어졌나 봅니다. 서재욱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수사팀은 서재욱 씨의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했어요. 부산 세미나 참석은 확실했지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세미나는 오후 5시에 시작했고 서재욱 씨가 호텔에 체크인한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었어요. 경주에서 부산까지는 차로 1시간. 만약 사건이 오후 2시 48분에 일어났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이었죠. 저는 오전부터 부산에 있었습니다. 서재욱 씨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점심도 부산에서 먹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가 부산에서 사용한 첫 기록은 오후 4시 20분 주유소였어요. 오전과 점심시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죠.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은영 씨 집 근처의 한 주민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다고 했죠.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주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씨 집 앞에 검은색 SUV가 서 있었는데 차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잠시 기억을 더듬었죠. 한참을 기다리다가 급하게 떠나더라고요. 검은색 SUV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단서였어요. 검은색 SUV의 단서는 수사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어요. 경찰은 사건 당일 경주 시내에 있던 모든 검은색 SUV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차량 등록 기록과 CCTV를 대조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피해자 집 근처를 지나간 검은색 SUV는 모두 12대였어요. 그중 한 대가 수사관들의 눈에 띄었어요. 차량 소유주는 박미연 씨, 36살의 미용실 원장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이 김태준 씨의 통화 기록에도 있었어요. 박미연 씨는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김태준 씨가 설명했어요. 마케팅팀 과장이죠. 바로 그가 업무상 통화를 했다던 그 여직원이었어요. 박미연 씨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네, 그날 경주에 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하지만 최은영 씨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다른 볼일이 있어서. 무슨 볼일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일이라. 그녀가 머뭇거렸어요. 꼭 말해야 하나요? 수사관들의 압박에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김태준 과장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과장님이 부인과 크게 싸우고 나서 연락이 왔거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박미연 씨와 김태준 씨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였어요. 그들은 6개월 전부터 가까워졌고 최근에는 거의 연인 관계에 가까웠죠. 하지만 과장님이 결국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집 앞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요. 그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태준 씨는 사건 당일 울산이 아닌 경주에 있었다는 말이 되죠. 김태준 씨를 다시 추궁하자 그는 결국 거짓말을 인정했어요. 네, 그날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어요. 아내와 크게 싸운 후 화해하러 집에 갔었어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김태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내가 재욱이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혼하고 싶다고. 저는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고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태준 씨의 새로운 진술은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만들었어요. 동기도 있고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박미연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김태준 씨는 그녀의 차에 타지 않았어요. 혼자 왔다가 혼자 돌아간 것이 영상에 찍혀 있었죠. 그렇다면 김태준 씨는 어떻게 경주에 왔을까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김태준 씨가 대답했어요. 울산역에서 신경주역까지. 역에서는 택시를 탔고요. 역무원과 택시 기사를 찾아 확인한 결과 김태준 씨의 진술은 사실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그를 피해자 집 근처에 내려주었다고 증언했죠. 시간은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택시 기사가 회상했어요. 손님이 좀 이상했어요. 고개를 갸웃했죠. 내리면서 가지 말까 하고 중얼거리더니 결국 내리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이제 김태준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그가 범인일까요? 수사팀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을 다시 검토했어요. 부검인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했지만 더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 추가 분석을 의뢰했죠. 국과수의 재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위 내용물과 체온 하강 속도를 종합해보면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사망 시각은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로 좁혀집니다. 만약 김태준 씨가 2시 10분에 도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시간상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역으로 돌아간 시간도 확인해야 했죠. 조사 결과 김태준 씨는 오후 2시 50분에 다시 택시를 잡아 역으로 갔어요. 택시 기사는 그가 매우 침착해 보였다고 증언했죠.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죠. 30분. 김태준 씨가 집에 머문 시간은 최대 30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내와 다투고 살해하고 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법의학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는 보통 3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문가의 표정이 진지했죠. 현장 정리까지 고려해도 30분이면 가능하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265mm 발자국. 김태준 씨의 발 크기는 275mm였어요. 제 신발이 아닙니다. 김태준 씨가 강조했어요. 저는 그런 작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발자국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사팀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피해자 집의 도어락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오후 2시 23분에도 문이 열렸다가 닫힌 기록이 있었어요. 김태준 씨가 도착한 2시 10분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문을 연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수사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혹시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 김민재 씨가 새로운 증언을 했어요. 사실 그날 집에 갔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시 20분쯤 엄마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려고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이상했어요. 수사관들이 주목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엄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김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무서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김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이미 그 상태였을까봐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제가 발견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새로운 증언이 사실이라면 범행은 2시 20분 이전에 일어난 것이 되죠. 그렇다면 김태준 씨는 결백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민재의 운동화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가 신고 있던 운동화 중 하나가 바로 265mm였죠. 여자친구 것입니다. 김민재가 급하게 해명했어요. 제 것이 젖어서 잠시 빌려 신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확인한 결과 그녀는 그런 운동화를 가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김민재 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그 운동화는 어디서 났습니까? 집요한 추궁 끝에 김민재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서재욱 삼촌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한 달 전에 삼촌 집에 갔을 때 신발장에 있길래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한정판이라 갖고 싶어서 몰래 가져왔어요. 서재욱 씨의 265mm 운동화를 김민재가 훔쳐 신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날도 그 신발을 신고 갔습니까? 네. 김민재가 인정했어요. 맞아요. 현장의 발자국은 김민재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죠. 수사팀은 김민재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했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됐죠. 부모 유산 상속, 존속살해 형량, 완전범죄 방법 등의 검색 기록이 수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더욱이 그는 온라인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고 빚이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죠. 도박 빚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김민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전 엄마를 해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죠. 그런 검색은 그냥 호기심에서 한 거예요. 하지만 김민재의 컴퓨터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어요. 어머니의 생명보험 증서 스캔 파일이었죠. 수익자는 김민재였고 보험금은 5억 원이었어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민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편 서재욱 씨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됐어요. 그의 부동산 사무실 직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죠. 서 사장님이 그날 오전에 급하게 나가셨어요. 직원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경주에 급한 일이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죠. 오후에 부산 간다고 했는데 오전에 먼저 경주에 들른다고 하셨어요. 서재욱 씨의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는 오전부터 부산에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주에 들렀다가 부산으로 간 거였죠. 최은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까? 서재욱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만나러 갔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어요. 왜요?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아서 그냥 부산으로 갔어요. 몇 시였습니까?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웃의 증언은 달랐어요. 12시쯤 최 씨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이웃이 확신 있게 말했죠. 남자 목소리로 화내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최은영 씨 집 맞은편 상가 CCTV가 복구된 거예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출입은 확인할 수 있었죠. 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오전 11시 5분 서재욱 씨로 보이는 인물이 들어갔어요. 11시 52분 같은 인물이 나왔죠. 12시 23분 정체불명 인물이 들어갔어요. 오후 1시 15분 최은영 씨로 보이는 인물이 밖으로 나왔어요. 1시 18분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2시 10분 김태준 씨로 보이는 인물이 도착했어요. 2시 21분 김민재로 보이는 인물이 들어갔어요. 2시 24분 김민재가 급히 나왔죠. 2시 48분 김태준 씨가 나왔어요.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최은영 씨는 오후 1시 18분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 중 하나겠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낮 12시 23분에 들어간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오는 장면이 없었죠.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겁니까? 수사팀은 영상을 더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그 결과 오후 1시 18분에 최은영 씨와 함께 나온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그림자를 발견했죠. 두 사람이 함께 나왔다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체구와 걸음걸이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장현석 씨였죠. 제주도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현석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현석 씨는 결국 그날의 행적을 자백했어요. 빚 독촉하러 갔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뒷문으로 들어갔죠. 한숨을 쉬었어요. 겁을 좀 주려고 했는데 최 씨가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오히려 제가 쫓겨났습니다. 최 씨와 함께 밖에 나간 이유는 현금 인출기로 가자고 했어요. 장현석이 부끄러운 듯 말했죠. 10만 원이라도 달라고. 최 씨는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더니 같이 나가서 돈을 뽑아줬죠. 장현석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그날 오후 1시 16분에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는요? 최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장현석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맹세코 저는 최 씨를 해치지 않았어요. 이제 범행 가능 시간은 오후 1시 18분에서 2시 21분 사이로 좁혀졌어요. 이 시간에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최은영 씨 혼자였죠. 아니, 정말 혼자였을까요? 수사팀은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죠. 오후 1시 40분경 2층 창문의 커튼이 살짝 움직였어요. 누군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2층에는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물으니 2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했고 최근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수사팀이 2층을 다시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구석에 숨겨진 작은 매트리스와 담요, 그리고 몇 개의 컵라면 용기였죠. 감식반이 보고했어요. 누군가 여기서 지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최소 며칠은 된 것 같은데. 지문을 채취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2층에서 발견된 지문의 주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죠. 이강민, 28살. 최은영 씨가 자원봉사를 하던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청년이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최은영 씨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죠. 이강민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이틀 후 그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발견됐어요. 최은영 씨 알아요? 은영, 누나. 이강민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착한 누나예요. 이강민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조사 과정에서 그의 과거가 밝혀졌죠. 어린 시절 계모의 학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왜 최은영 씨 집에 있었습니까? 이강민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누나가 와도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죠. 비밀이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최은영 씨는 남편 몰래 이강민을 2층에 숨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강민을 찾은 후 정신과 전문의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가 계속됐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강민의 눈이 흔들렸어요. 누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무서웠어요. 남자가 누나를 때렸어요. 어떤 남자요? 모르는 남자. 아니, 이강민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본 적 있는. 누나가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남자가 누나를 어떻게 했나요? 이강민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떨며 말했죠. 목을. 누나 목을. 숨이 가빠졌어요. 안 돼. 안 돼. 그의 증언은 단편적이었지만 중요한 사실을 암시했어요. 범인은 최은영 씨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죠. 김태준 씨는 남편이니 아저씨가 아니에요. 김민재는 아들이죠. 그렇다면 서재욱 씨나 장현석 씨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CCTV 기록상 그 시간에 집 안에 있던 것은 최은영 씨와 이강민 뿐이었죠. 혹시 다른 입구가 있습니까? 수사팀은 집을 재조사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밖으로 통하는 오래된 광창을 발견했죠. 어른이 드나들기에는 좁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광창 주변에서 발자국을 채취한 결과 265mm 운동화 자국이 또 발견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패턴이 달랐죠. 김민재가 신던 것과는 다른 신발이었어요. 265mm 운동화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한정판 운동화 구매자 명단을 다시 확인한 결과 놓친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박준혁, 34. 직업은 배송기사. 그런데 이 사람의 주소지가 바로 서재욱 씨의 사무실 건물이었죠. 박준혁이 누구입니까? 서재욱 씨에게 물으니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조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형 아들인데 제 사무실 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관련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서재욱 씨가 변명했어요. 준혁이는 은영 씨를 모르는 거려. 하지만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준혁은 최은영 씨와 서재욱 씨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고 삼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죠. 박준혁을 소환해 조사했어요. 삼촌한테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는 뻔뻔했죠. 비밀 지켜주는 대가로. 근데 그게 범죄인가요? 사건 당일 어디 있었습니까? 배송하고 있었죠.
박준혁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GPS 기록 다 있어요. 확인 결과 박준혁의 배송 경로에 경주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GPS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기계 고장이었어요.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배송 회사에 확인한 결과 그날 다른 기사들의 GPS는 정상 작동했어요. 수사팀은 박준혁의 차량을 압수했어요. 트렁크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죠. 동물 피예요. 박준혁이 주장했어요. 배송하다가 묻은 거.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그것은 인간의 혈액이었어요. 더욱이 최은영 씨의 것과 일치했죠. 설명해 보시오. 박준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삼촌 대신 갔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삼촌이 은영 씨한테 줄 돈을 전달하러.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죠. 근데 은영 씨가 절 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도둑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박준혁이 머뭇거렸어요.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실수로. 실수요? 박준혁은 침묵했어요. 이강민을 다시 불러 사진을 보여주니 그는 박준혁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이강민이 몸을 떨었어요. 이 사람이 누나를. 하지만 박준혁은 계속 부인했어요. 전 진짜 실수였어요. 그가 필사적으로 말했죠.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나올 때는 살아있었어요. 부검 결과와 맞지 않았어요. 최은영 씨는 머리 외상이 아닌 경부 압박으로 사망했죠. 그때 이강민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2명이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1명 더 있었어요. 누구요? 이강민은 무서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면 목소리가 떨렸죠. 날 죽인대요.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한 심층 면담에서 이강민은 그날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냈어요. 첫 번째 남자가 누나를 밀었어요. 이강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누나가 쓰러졌는데 눈을 감았다가 떴죠. 그때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강민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특징은 분명했죠.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수사팀은 관련자들의 사진을 다시 보여줬어요. 이강민의 손가락이 한 사진에서 멈췄죠. 김태준 씨였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었나요?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준혁이 최은영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녀를 넘어뜨렸고 그 직후 김태준 씨가 도착한 거예요. 김태준 씨를 다시 소환했어요. 박준혁을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김태준 씨가 대답했어요. 서재욱 씨의 조카입니다. 김태준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아, 그가 머뭇거렸죠. 재욱이가 조카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김태준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한 달 전 박준혁과 만나는 장면이 발견됐죠. 다시 묻겠습니다. 박준혁을 아십니까? 김태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김태준 씨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박준혁이 저에게 연락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제 아내와 재욱이의 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돈을 원했죠. 한숨을 쉬었어요. 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제안을 했어요. 김태준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내를 곤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겁을 좀 주면 제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김태준 씨와 박준혁이 공모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승낙했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김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전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준혁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 김태준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무슨 통화였습니까? 박준혁이 오늘 은영 씨를 찾아간다고.
김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녀석은 듣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죠. 그래서 제가 급히 경주로 간 겁니다. 막으려고. 하지만 늦었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준혁이 아직 집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 녀석이 말했죠. 이미 늦었다. 지금 신고하면 우리 둘 다 끝이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태준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그냥 두고 갔다는 말입니까? 박준혁이 119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김태준 씨가 변명했죠. 익명으로. 전 그 말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다른 일을 했죠. 이강민의 추가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나간 후에 이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누나한테 갔어요. 눈을 감았죠. 누나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목을. 박준혁은 김태준 씨가 떠난 후 의식을 되찾으려는 최은영 씨를 결국 살해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박준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살아있으면 제가 범인이 되잖아요. 뻔뻔한 표정이었죠. 김태준 씨도 왔다 갔으니 공범으로 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악마 같은 계산이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최은영 씨의 손톱 및 DNA는 박준혁의 것과 99.9% 일치했죠.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법의학 전문가가 최종 의견을 제시했어요. 피해자는 두 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차분했죠. 첫 번째는 둔기에 의한 충격, 두 번째는 경부 압박이었어요. 시간 간격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검사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박준혁 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시켰고 김태준 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하지 않고 떠났으며 이후 박준혁 씨가 다시 돌아와 살해를 완성했다는 것이 수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박준혁에게 살인죄를, 김태준 씨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어요. 서재욱 씨는 증거인멸, 방조, 김민재는 절도죄로 각각 기소됐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어요. 변호인이 주장했죠. 김태준 씨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의식이 없던 아내의 목을 조른 것은 김태준 씨일 수도 있습니다. 박준혁도 입장을 바꿨어요. 제가 나갔을 때 김태준 씨가 들어왔어요. 최은영 씨를 죽인 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죠. 이강민의 증언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정신질환 때문에 그의 기억은 단편적이었고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이었죠. 누가 목을 졸랐는지 정확히 기억하나요? 이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1년 후 재판이 끝났어요. 박준혁은 징역 20년, 김태준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정말 박준혁이 최후의 가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김태준 씨가 순간의 분노로 아내를 죽인 걸까요? 이강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모든 이의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누나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착한 누나였어요. 왜 다들 누나를 아프게 했을까요? 경주 황남동 주택가의 비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265mm 발자국이 남긴 교훈은 오래 기억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난 후 최은영 씨의 어머니는 이강민을 찾아갔어요. 우리 딸을 도우려고 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고맙다.
이강민은 여전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가 목격한 끔찍한 장면의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년 후 같은 구역에서 또 다른 여성이 실종됐어요. 그녀의 현관 앞에서도 똑같은 별무늬가 있는 265mm 족적이 발견됐죠. 박준혁은 감옥에 있고 김민재의 신발은 압수됐는데, 그렇다면 이 발자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어요. 한정판 운동화 구매자 500명을 전부 다시 조사하기로 했죠. 혹시 우리가 놓친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방범죄일까요? 사건은 종결됐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과연 정의는 구현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